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부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언론개혁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저 서대문 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저희가 네. 뭐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인지 찾아야 돼요. 아, 디지털 성범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디지털 성범죄 2탄 저희가 기획하고 외우지 있고요. 못해. 디지털 성범죄 싸우는 여성들 네. 이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결의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각자 짧게 다시 소개를 해주시면 바로 방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 사회부 기자 오연서라고 합니다. 네, 한겨레 신문 김한입니다. 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N번방 사태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N번방 사태에 대해서 계속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주는 그 N번방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게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주되게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김한 기자가 짧게 얘기했었는데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이 어쨌든 징계를 다 대부분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대법원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주요하게 43년을 받았고 15년, 12년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들이 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른 징계들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인격살인인데 이 정도는 이건 너무 덜한 징계다. 더 많이 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했던 두 기자님들이 그때 받았던 형량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주시죠. 네. 형량에 대한 감각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쵸. 저는 적어도 어쨌든 조주빈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이렇게 중형을 받은 건 첫 사례였던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가능하게 한 이제 혐의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범죄가 단순히 그냥 개인의 그냥 일탈이 아니라 진짜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이제 조직적으로 다 이렇게 발전을 했다. 그쵸.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한 범죄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는 그 징역 42년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물론 범행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낮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형은 그 사회의 어떤 최종적인 합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미국은 200년씩 200 그쵸. 몇십 년 주는데 한국은 그거는 미국과 한국 사회의 질서나 체계가 다른 방식으로 맞아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조주빈 이전에 많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보통 1년 6개월을 찍어내듯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다크웹에서 그거를 그래서 길을 쓰고 여기서 받고 예를 들면 초범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도 줬었어요. 맞아요. 네. 헌망도.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의 양형을 하던 거를 40몇 년으로 늘렸다는 거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 이것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만 그 혁명적인 변화는 저희 보도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범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 당시에 사회적 무브먼트 때문에 발생한 변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의 제도적으로 운이 좋았다? 약간 그 기회를 열었던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성이었고 그 사건을 주무했던 말하자면 제도 개선을 주무했던 TF 단장도 여성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TF 비공개 간담회도 참석하고 했었었는데 거기서 그 양형을 높인다는 거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법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그게 가능했던 그 당시 어떤 흐름은 이 사건을 말하자면 그때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언급도 막 2위, 1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 해가. 근데도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회 입법청은 1호 사건이에요. 이 맞아요, N번방 맞아요. 사건이. 그래서 그때 국회 이제 말하자면 법무부 아까 법사위 막 보좌관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뭔데 1위냐? 이런 거죠. 뭔데 네, 1위냐? 그러니까 예상하지 진짜. 못한 네. 뭔데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밑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양형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사실 늘린 거죠. 그리고 그 양형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수사기관이나 범죄 집단에서도 이게 엄청난 중재야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일이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적인 흐름? 일단
분노가 너무 컸다. 그쵸. 우리들의 분노가 너무 컸고 그걸 어쨌든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뭐 무브먼트라고 하셨는데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근데 저는 이게 지속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사실 엠번방 사태 이후에 최근에도 뭐 서울대나 서울대 엠번방을 비롯해서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비슷하게 조금 다르게 또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지 않길 바랬는데 사실은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오고 L 사건도 기억이 네. 나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잘못된 네. 걸까요? 그 엠버번 사태 이후에 그럼 뭐가 잘못됐길래 뭐가 이런 잘못된 사건들이 계속 또 연속적으로 발생했나 좀 취재했던 기자님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오은사 기자님은 어떻게 된 걸까요? 뭐가 잘못됐던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잘못됐을까? 어떻게 하나로 원인을 잡을 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즘에 취재하면서 네.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 생각했었던 거는 그 요즘에 목사방 네, 김모관, 네, 김도관. 김도관. 네.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거기 맞아요. 들어가서 뭐 공소 사실을 읽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나도 기시감이 있어요. 박사가 했었던 맞아. 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뭐다 범죄 인정해요. 뭐 이런 것도 내가 했었고 다 한 거를 인정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범죄단체 조직만 빠져나가면 형량은 그 아빠 정도까지 안 이야기하신. 나온다는 거를 학습이 된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이거 조직이 아니고 얘네 다 이 조직원들이라고 니네가 지금 기소한 얘네들은 다 나의 공범이 아니라 다 내 피해자다. 이 범죄는 나 혼자 저지른 거고 얘네는 뭐 내가 뭐 오히려 시켜서 같이 한 게 나 아니라 혼자 한 네, 거다. 나 혼자 한 거다. 얘네 피해자다. 근데 이게 범죄단체가 딱 조주빈이 했던 논리였었거든요. 걔는 끝까지 강훈 정도만 내 직원이고 나머지들은 다 나의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기자로서는 착잡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걸 보고 배운 거니까. 그렇겠네요. 그거를 실제로 범죄도 따라하고 그 범죄 대응하는 논리까지. 네. 기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플랫폼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범죄를 일으키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범죄에 진입하는 장벽, 예를 들면 우리가 길에서 뭐 예를 들면 물건으로 훔친다, 사람을 때린다 이런 거는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범죄는 그 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진입 비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그 심리를 다 단죄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심을 단죄할 수 없잖아요. 결국엔 플랫폼들한테 그 기술 진입 장벽을 높여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들이 글로벌 플랫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해왔죠. 그쵸. 그러니까 텔레그램 당시 엠번방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그 범죄자를 잡은 건 정말 사이버 범죄팀에서 그 이전의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물량을 때려붓고 우리가 끝까지 잡는다, 어떻게든 잡는다 해서 노가다로 잡은 거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모든 범죄를 그렇게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도로 풀면 텔레그램이라든지 플랫폼에 이런 범죄를 니네가 모니터링해야 되고 니네 플랫폼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니네를 완전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합의를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를 보면 근데 달라진 건 뭐냐면 학교 폭력이 과거보다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사건은 많아졌을 것 네, 같아요. 사건만 많아졌어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즘 아이들은 남의 몸에 손대면 안 된다, 갈등이 생겨도 때리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감각적으로 알아요. 하지만 가시화되는 사건은 많아지죠. 그 과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선생님도 애들을 때리지 않고 때리는 행위 자체가 야만이에요. 어떻게 때려? 야, 네가 내가 듣다 보면 네가 그건 좀 맞을 짓은. 그래도 때리면 야만이에요.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 강령 규범 자란 세대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규범적 질서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규범적 질서는 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 5년 전에 박사방 엠번방에서 그 방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애들이 가졌던 감각과 지금 애들의 감각은 달라요. 이게 범죄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그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근데도 여전히 그 범죄가 많잖아. 네. 그것도 맞죠, 현상적으로. 근데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매번 범죄자를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단죄하고 왜 뭐 박사방 엠번방 때는 이런 사회적 분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나 이거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제도적인 장벽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은
사실 별로 이제 진행된 게 없다. 그리고 사실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다. 다. 근데 이번에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범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거는 범죄인지 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가해자 이번에 했던 그 중고생들이 가해자들은 범죄인지 몰랐다. 그냥 우리처럼 과도기적 상황이 거잖아요. 있어요. 과도기적 상황이 있고 대중교통이나 이런 뭐 휴게소 같은 화장실에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은 게 저희 보도 이후예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는 범죄라는 고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뭐 내 카메라로 내가 찍는데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러면 안 된다는 어떤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범죄도 마찬가지인데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애들이 이거 그냥 너무 쉬운데요? 그냥 사진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사건들이 발견되고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범죄 고지가 이루어지면 그 사건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술에서 다른 양상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 우리는 그거에 떨어져서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여야지. 지금 교실에 있는 10대 남자애들은 왜 그런 걸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근데 늘 반복되는 얘기가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늘 하고 그럼 기술은 계속 어차피 달라지는데 계속 쫓아가야 되는 이런 의문점이 정말 그래서 뭐 많이 했던 얘기지만 그 기술로 돈을 버는데 니네 기술로 범죄가 이루어지면 니네는 망해. 이런 사례가 한국이 아니라 지구에서 한 사례라도 나와야 돼요. 저는 그때 되면 게임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텔레그램이든 구글이든 유튜브든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야 니네가 기술로 떼돈 벌고 있어. 뭐 좋다고 생각해. 근데 니네 기술을 이용해서 만약에 범죄가 저지르면 니네 이 기술을 개발한 애들을 포함해서 이 기술로 돈을 번 애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길 거야 라는 거가 한 번이라도 이기기 시작하면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계기를 못 만들고 있죠.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텔레그램. 텔레그램 어떡할 거야? 텔레그램 저희도 계속 사용했었거든요. 밑에서 있을 때도 계속 그걸로 소통하고 조직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거기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쓰면서도 불렀죠. 네. 저희가 너무 올바르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쵸. 기술을 도구로 범죄를 일으키지 그쵸, 않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거는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서 발견됐을 때가 아니라 그 기술로 돈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엔 그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더 강한 전 지구적인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맞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 텔레그램 창업자가 그 프랑스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억류됐을 때 그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후에 좀 변화가 있는 거죠. 한국 그 수사기관에도 협조하겠다는 게 그 이후에 진전된 거고. 일단 가둬야 되는 신체를 일단 신체를 구속해야 그래야 동의하지 않으시는 그 생각도 해요. 이거 뭐 여담 다른 갈래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방송 이름이 페미묻던데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페미니즘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페미니즘이 있냐고 물으면 상당수가 안다고 대답할 거예요. 물론 뭐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는 페미니스트냐고 물으면 남자애들 중에 유의미한 숫자가 자기는 페미니스트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게 야 전체 남자가 10명인데 왜 한 명만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엄청난 진전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가시화된 범죄를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모여있는 이제 말하자면 집단을 이제 먼저 인식하게 되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말하자면 해법을 또 찾아야 되는 사회문화적으로 아까 이제 플랫폼 빼고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뭐 그런 과제도 사실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이제 말하자면 이거를 보편적으로 일반화시켜버리면 뭐 발생하는 어떤 우려들, 문제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김현 기자 되게 낭만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오연석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에 그 딥페이크 성범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 많은 네. 주변에서 이제 취재원들한테 얘기 듣고 했었던 것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지금 여기랑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가 한동안 이제 조주빈이 잡히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조주빈이 형량이 얼마가 나올까 막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언론이 맞아요. 엄청나게 추측을 하고 관심이 되게 많았었죠. 관심이 많았었던 네. 맞아, 맞아. 뭐 진짜 그때 범죄단체 조직 논리도 그때 나왔었던 거고, 근데 어떤 이제 여자 변호사분 한 분이 너무 그거에 집중하지 마라. 결국에는 이 범죄를 초반에 좀 끊을 수 있는, 우리 지금 초반은 아니었지만 끊을 수 있는 거는 그 평범하게 거기 들어가서 좀 보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발을 담궜다 나온 애들까지 끝까지 조사해서 너네 기록을 남긴다는 걸 보여줘야 이 범죄가 끝나지, 그냥 거대한 인물 한 명 죽인다고 해서 이 범죄가 끝나지 않는다. 근데 아까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었지만 아직 그 지경까지는 못 간 것 같거든요. 거기 이제 뭐 박사방에 있었던 회원들도 다 조사하지도 않았었고, 박사방은커녕 뭐 그런 박사방도 그랬거니와 그런 유사한 방들에 잠깐이라도 들어갔었던 사람들 다 찾아서 다 조사하고 이런 걸로 너 조사 받았다라는 기록을 남겨둬야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숫자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방에 들어있는 사람 숫자가 충격적이기 때문에 약간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 이런 약간 그쵸. 예.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범죄, 쫓아가야 어떤 범죄가 된다. 예방되는 게 두 가지예요. 형법 체계, 형법 논리로 보면 진짜 엄정하게 처벌을 한다, 가하게 처벌을 한다. 이 범죄는 그러면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억누름 효과가 발생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범죄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처벌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가져야 돼요, 사회가. 그래서 박사방을 어떻게 다 처벌해라고 했지만 그럼 최소한 박사 유료방에 들어 있었던 몇백 명은 다 기소한다. 이런 전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때 이제 말하자면 사법기관이 그렇게 했으면 또 한 번 말하자면 다른 거가 됐을 텐데 그걸 하지 못했죠. 근데 지금 딥페이크 사건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인가? 그걸 봤었는데 다시 가해자랑 피해자 같은 그 교실에 있게 만든다거나, 네, 선생님들이 오히려 떠나는, 그러니까 피해자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거나 이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굉장히 또 이번 딥페이크 사건도 사건 해결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근데 네, 다 다 해버리겠다. 처벌하겠다라는. 다 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임할 때 네.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형법 체계 개정에 대한 논의,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변화 논의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퇴행적 정치 권력을 맞으면 그 이전에 애써 이제 말하자면 진전시켜 왔던 사회권 담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그냥 사라져요. 그냥 사라지는 거고. 그때 그 양형을 바꿨던 것도 법무부였고, 그쵸.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기간 동안에 사실 이런 이슈를 아예 말을 못했던 거잖아요. 네. 아까 전주에 김한 기자가 말했던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가부 장관도 그렇죠. 없었고, 네, 오히려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회 그런 정치문학적으로 그게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네, 앞으로 얼마나 달라질지 이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 엠번방 사태 보도 이후, 사태 이후에 좀 한겨레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나요? 아까 뭐 약간 가이드라인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기사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나왔는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너무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 뭐 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엠번방 이후에 더 강해져서 확실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런 엄벌주의 이런 거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만 봐도 그
대체로 어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크게 문제를 지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젠 단골인 게 어떤 판사를 검증하거나 어떤 재판부를 검증할 때 이 사람들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량을 때렸는지부터 보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감수성과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판결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도 디지털 성범죄, 뭐 크게 말해서 이제 성범죄만큼이나 어떤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범죄는 없다라는 네. 그런 문제 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았나. 맞아요. 최근에 함상훈 우리 얘기 다뤘잖아요. 함상훈. 네. 그렇죠. 문제적인 판결이 워낙 많았었죠. 네. 떠오르네요. 말씀하시니까 함상훈이 바로 떠올랐어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걸 이제 저희 부서에서 썼었는데 그때 이제 함상훈, 뭐 강간, 한상훈, 뭐 이렇게 성범죄, 뭐 성폭력 범죄 특례법 이렇게 해서 성범죄 그 판결만 확 모아놓고 몇백 건을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한글에서 좀 취재하거나 그럴 때도 뭐 바뀌거나 그런 게 네, 뭐 접근 거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 사건 전에 또 젠더 데스크가 있긴 했지만 그 그쵸. 후에 이제 젠더 팀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언론계나 이런 데서도 이른바 그러니까 젠더적 감수성에 더 충실한 기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게 촉발이 되기도 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기존의 사건 기사라고 하는 거는 더 이 사건은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이 사건은 이렇게 센 범죄가 저질러졌어요. 뭐 그래야 말하자면 독자도 이거를 그 수사기관이 어쨌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서 잡아야겠네 이런 생각을 독자가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인 사건 기사의 문법들이 약간 변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어떤 가치 규정을 먼저 하고 이게 가치 규정이 된 것이면 이 범죄에 대해서 기존의 사건 기사 문법으로 쓰지 않아도 이 범죄는 충분히 나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좀 합의로 나아간 거 뭐 이런 게 좀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이제 뭐 성범죄 같은 거 자세히 묘사하면 되게 문제 있다라는 기사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좀 나간 부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취재하는 그 뭔가 양상들이 어쨌든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뭔가 조력자로서의 기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부여가 된 것들이 뭐 이번 엠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취재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고. 말씀하신 거 되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근데 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져가실지. 만연,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일상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엠번방 저희가 박사방 엠번방 보도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달라지지 않는 건 피해자들이 누구를 첫 번째 구원자, 조력자로 생각할 수 있느냐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당시 기사에서도 많이 언급했었었는데 내가 이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것 같아. 그럼 엄마는 아빠한테 일단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친구한테 말할 수 있거나. 근데 한국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편파사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그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딥페이크 범죄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뭐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인터뷰를 했지만 상당수의 경우가 기자가 처음 자기가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건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바라보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양가적으로 반성할 지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성범죄를 당하거나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때 나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면 내가 구조되거나 조력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그렇게 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회적인 신뢰나 이런 문제가 그러네요. 네. 아까 이제 목사방 얘기해 주셨는데 김노관 목사방 김노관이 붙어있어 섞여있네요. 저희 패널때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는데 김노관에 대해서는 언론이 관심도가 엠번방보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아쉽다. 네, 그래서 엠번방과 비교하면 확실히 뭔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방 이야기할 때 엠번방의 3배의 범죄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론은 그거보다 더 주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엠번방 때는 조력자들 같은 경우 6명인가가 신상공개 되기도 하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한 명도 없어요. 김노관 이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정량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언론 그 엠버만 취재했던 기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차이가 좀 발생했을까 이런 고민이 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목사방. 네. 네. 근데 약간 기시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맞아 막막할 것 같긴 해요. 그러던 사이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취재기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는 약간 뭐 다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다시 하는 가는 거에 거에 대한 대해서. 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감정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무기력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도 이제 반복되어 왔던 이 범죄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기력해지는, 그러니까 뭐 그 무기력이 곧 약간 무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감각도 포함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 네.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그 사건을 접하는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또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또 좀 다르게 또 이야기를 또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바람도 또 한편으로는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좀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까 뭐 플랫폼 얘기도 얘기해 주셨고, 또 다른 또 우리 일반적인 또 대응해야 될 것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엠번방 사건과 비교해서 현재 저희가 뭐 벌어지고 있는 뭐 목사방 맞죠? 네. 네. 김노관. 아까 내가 헷갈렸던. 김노관 목사방. 어쨌든 이런 양상들이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정확한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사건으로 보면 해결할 수 없을 거고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네. 5년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별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많이 했던 얘기인데 결국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부터 핸드폰을 쥐고 사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고, 이 디바이스에서 어떤 점이 범죄야, 이 디바이스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 뭐 이런 얘기 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적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십수년 전부터 했던 얘기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당장에 뭐 어떤 뭐 좋은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핸드폰에서 어떤 영상을 보는 게 범죄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 그렇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박사방 할 때 가족방, 엄마방, 지인방, 뭐 지인 능욕방, 그쵸. 뭐 이런 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정 정도의 논리적 접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이전까지 그게 기성세대들이 보면 야 그런 짓을 왜 당연히 범죄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고 이런 세대들에게는 그 감각 자체가 사실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감각에서 이거를 사회화시키기 위한 건 결국에 교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 뭐 그게 집이든 학교든 뭐 이거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무슨 뭐 학습적 개념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사회와 반사회를 구별짓는 지금 기준점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시급하게 필요하고, 저희가 첫 번째 보도했던 네. 그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도 굉장히 좋은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고 이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기숙사 살면서 밤마다 그렇게 해요. 자, 우리는 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있는 거예요. 거죠. 예.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 예를 들면 처벌과 단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회적 과정을 지금이라도 어쨌든 설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실패는 계속 반복될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왜 게임하면 되게 엄마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요? 장난 아니지. 아, 네, 게임 안 해가지고. 시작이 그거 시작이.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뭔가 감각이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냥 약간 그 단어 못 쓰게 하면 약간 변칙적으로 쓰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데 그런 문화에 너무 절여져 있었다. 제가 그 욕을 들었던 게 이제 20년 전부터 꿋꿋하게 이제 게임에서 항상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 걸 되게 나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그냥 이 정도의 감각으로 계속 밀고 온 것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듭니다. 저도 고민되는 것 같아요. 김한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조카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날 때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예, 집안에서 어떻게 좀 그런 근데 교육을 한다거나 그게 그런 뭔가 게 있어요? 잔소리로 그냥 그렇죠. 그쵸, 끝나는 잔소리화 거죠. 잔소리인 잔소리 것처럼 화제. 일상 하는 잔소리인 것처럼 되는데 그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녀한테 이거 뭐 그냥 그게- 개인적인 궁금함. 일상적으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교육과정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됐던 교육과정 들어와야 되고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공동 규범을 익힐 때 마땅히 익혀야 될 문제가 정도로까지 격상이 되어야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해결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몇 가지 원칙이나 약속들은 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타인의 동의 없이 누구를 찍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도 뭐 그 사람이 있건 없건 그 사람에 관한 욕을 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험담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아무 사진이나 전송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이제 좀 부분적이고 지역적이고 그게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저는 교육 과정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뭐 플랫폼 얘기 오래 했지만 플랫폼을 당장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쵸. 뭐 그런 좀 이렇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접근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윤석 기자님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 뭐 교육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네. 가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교육을 얘기하는데 저는 뭐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교육도 좀 중요한 피해를 것 당하지 같아요. 않는 교육. 저는 주변에 뭐 여자들이 더 많고 지금 뭐 또래가 아닌 그 동생들이나 조카들도 여자 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막 걔는 초등학생인데 저한테 막 카톡하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카톡을 배워서 하나 할 때 딱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막 얘도 막 트위터에 막 그런 트위터도 하고 막 이러면은 얘도 언젠가는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도 조카 볼 때 그 생각.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막연히 뭐 그런 이상한 사진 올리지 말고 뭐 트위터 하지 말고라고만 가르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물론 이런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하겠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나 그런 환경이 있고 충분히 그게 교육이 된 상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맞아요. 네, 그때 권기명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도 뭔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 막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권리교육 포함해서 그게 다 돼야 되고 피해자, 저 디지털 범죄 성범죄로 국한하면 국가가 그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걸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가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회복은 결국엔 디지털 범죄의 공포라는 건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박사를 잡는다고 박사가 만들었던 어떤 영상이나 사진들의 유통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달해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행정력을 투입해서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정도 되는 국가 예산에서 그거 얼마 안 될 거거든요. 그거를 예산을 뭐 AI 1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비율로 따지면 근데 저는 어쨌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디지털상에서 계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국가가 사법이 끝까지 차단해준다, 끝까지 회복시켜준다. 뭐 이런 접근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걸 여전히 민간이나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네. 정부에서 될까라는 고민도 되긴 하네요. 네,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AI 얘기도 좀 백조시대 얘기했는데 AI 기술과 이제 앞으로도 아까 기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저희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어서 하는데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이랑 아이폰, iOS를 쓰는 핸드폰이 차단되고 필터링 되는 게 확연히 다르거든요. 오. 네, 확연히 달라요. 근데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게 다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이폰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필터링 해내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차단해낸다는 거죠. 네네네네. 근데 그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제 뭔가 차단해내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상업적인 이윤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디지털 사회로 진입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뭐 정부든 기업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접근해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죄는 범죄대로 더 기술적인 방식으로 걸러내고 차단하고 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댓글로 모든 혐오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데에 가면 어떤 문자열이 안 그러죠.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다만 플랫폼들이 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을 뿐이죠. 그 기술을 더 진전시키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의 좀 압박과 압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그 범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중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결국엔 이제 그 범죄를 접근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대상 이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사회화시키고 교육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계속 너무 교육을 막연한 거 아니에요? 계속 교육으로 돌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가 없었던 적은 없어요. 범죄는 있습니다. 범죄는 있는데 그 범죄를 차단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처럼 무슨 경찰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기술적인 방식에도 적극적인, 말하자면 투자와 고민이 필요하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범죄에 어쨌든 기성세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로와 방식과 방법으로 입장해버리는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그런, 말하자면 판단을 하기 전에 그거가 범죄라는 걸 인지하는 사회적 합의와 뭐 이런 거를 병행할 수밖에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세대적인 저희 전에 했던 또 에피소드에서는 이게 기술에 대한 세대적 지체가 있고, 아무래도 결정권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게 되게 크다, 그런 지적을 또 하셨던 것도 있어요. 있죠. 그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이제 AI법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범죄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 이야기들 더 많이 개입 들어간 그런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는 무시하죠. 지난번에 통과된 법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AI 얘기하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냥 약간 좋은 거 같다. 새로운 거.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다 알고선 이거를 찬성하는 건가에 대한 늘 고민이. 그냥 우리나라의 약간 그런 정서. 새로운 건 좋은 거다. 그런 일단 정서. 도입하고 보자. 도입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범죄 이런 것도 빨리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것도 그게 가장 많죠. 빠르게 많이. 가장 빠르고 많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어쨌든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최체적으로 진짜 이런 걸 꼭 해야겠다, 꼭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5년 전과 똑같은 경우는 가사집이 없다니까요, 오바. 최종적으로 저희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는 이게 N번방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누구도 이 단어가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안 들어가 있고. 아까 선배도 얘기를 했지만 뭐 성교육 같은 거 하면은 외부에서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한번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교육을 하라고 오라고 하는 건데, 전문 강사들도 많을 텐데 왜 저한테 이런 걸 부탁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N번방이나 박사방 취재를 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랑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데, N번방 단어를 쓰는 것부터 일단 그 선생님이
위원님이 너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대멍멍 취재한 기자를 네. 모시면서 초대했는데. 엠번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네. 놀랄 수가 있다. 어.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진짜 이미 다 알고 다 편차가 아는. 너무 그죠. 심하더라고요. 큰 애들 아. 엄청 크고 진짜 애기 같은 애들이 그렇구나. 너무 애기 같고 그래서 정말 엠번방 뭐 텔레그램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애들도 많고 좀 편차가 심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런 거 디지털 성범죄도 뭐 학교 안에서 어쨌든 전문 교육인을 만들어내서 키워내서 이런 교육 과정 안에서 공부를 시켜야지 저 뭘 안다고 막 저를 불러서 막 이거 하고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교육에 있어서 아까 너무 좀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전에 한번 이것도 선배가 비유를 들어줬던 건데 지금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은 진짜 담배가 더러운 건 줄 안대요. 그래서 담배 담배가 피우면 되게 더러운 더럽고 오. 몸에 되게 안 좋고 막 이런 것들 담배 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질이 낮은 사람 뭐 더 나아가서는 진짜 그 아이들의 눈에서는 뭐 사회화된 사람과 반사회화된 사람을 나누는 기준으로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 담배를 피우면 어쨌든 되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제 또래 남자애들만 해도 그게 되게 멋있는 건 줄 알고 피우면서 자라났던 거잖아요. 저희 세대는 저희 세대도 그랬어요. 여자들도 물론 저희 뭐 뭐- 마찬가지지만 담배 피우면 술집에서도 피고 네, 막 실내에서도 피고 막 실내에서도 그런 피고 막. 시절이 있으셔서 왜 버스에 그거 있었던 건 아직도 기억나. 제 떡에서 그 너무 진짜 많이 담배 가는 시골 얘기만 아니 시골에 살아서 근데 뭐 담배와 너무 범죄를 동일선상에서 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금연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막 흡연하다 그쵸. 죽은 배우를 막 데리고 와서까지 막 하고 그래서 진짜 이게 미디어에서 정말 그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인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는 걸 우리가 막기에는 너무 그쵸.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결국엔 교육에 쏟아붓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 계속 전 지금도 이제 중간중간 이제 피해자분들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시고 있다고 했는데 좀 어떤 방향의 또 보도나 이런 걸 좀 하실 예정인지도 조금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좀 언론에서 이 문제들을 앞으로 다뤄가면 좋을지를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뭐 저희 회사처럼 이 문제를 판단하진 않을 거예요. 아직 한국 언론의 여러 뭐 판단 지점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더 많은 이런 이제 말하자면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보도들을 훨씬 더 예를 들면 단체 입장에서 혹은 뭐 피해자 입장에서 젠더적 감각으로 볼 수 있는 언론인들이 많아지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흡연 캠페인 얘기했지만 그런 토대 위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강력한 국가적 캠페인이나 제도적인 어떤 드라이브가 가능할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이게 아까 사건 기사의 문법 얘기했지만 사건 기사로 보면 새로울 게 없지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른 감각이나 다른 잣대로 보면 세상을 바꾸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박사방 보도가 남긴 어쨌든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비슷한 생각이어서 덧붙일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좀 어쨌든 비슷한 게 반복이 된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이걸 봐야 하는지 그런 좀 기사들이 좀 더 나와주면 도움이 되고 저희도 또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봐야죠. 네. 저희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여성들이라는 또 주제로 두 번째 시즌 시작하는 에피소드를 김환 그리고 오연서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저는 재밌었던 것 같고 아까 김한 기자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이버 지옥 할 때 좀 봤거든요. 결국에는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 수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잡게 된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행동하는가가 이 범죄를 멈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오늘 교육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몫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이 하시는 거. 두 분이 하시고 우리는 그냥 방송만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짧게 소감만 듣고 끝낼까요? 소감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이제 소감.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 있으면. 한동안 이제 엠번방 보도 끝나고 나서는 팀을 워낙 많이 옮기고 다니면서 좀 이제 디지털 성범죄나 성범죄 보도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로 또 한번 생각을 정리해봐서 좋았고요. 이제 저도 제 위치에서 좀 다시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열심히 또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타이트한 방송들만 많이 하다가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방송에 나와서 오랜만에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뭐 주제가 편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했던 보도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뭐 저는 아직 주제부서에 있는 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보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요. 저희 또 마지막으로 저희 페미국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또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국다였습니다. 페미국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